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한 주간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오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이 조금 늦으셔서 노정열 방송인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라고들 표현하는데 네. 생방송의 안타까움이죠. 네, 제작진들은 등에서 땀줄기가 맞습니다. 납니다. 저도 뭐 생방 MC를 많이 해봤지만 네. 이렇게 특히 이 명동 주변이 엄청 교통량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더 밀리면 네. 이렇게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종찬 소장 천천히 오세요. 제가 담당하고 있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규모는 작지만 의미는 큰 선거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참패 예상하셨었어요? 저는 참패 압승 이렇게 국힘에서는 참패를 당했다, 또 민주당은 압승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표현을 잘 안 쓰고요. 네. 비슷한 것 같지만 어감이 상당히 다르고요. 저는 국힘은 대패를 했고요. 민주당은 대승을 했다고 봅니다. 이 압승과 대승은 압도적인 것과 크게 이겼다는 좀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 사실 우리 헌정사상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난 분이 원인자 책임 원칙이 있거든요. 네. 보통 행정이나 정치에서. 근데 본인이 다시 나왔어요. 그 당의 다른 대체제도 아니고. 네. 그랬는데도 39점 얼마면 40%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선거하신 분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은 대피한 건 맞지만 참패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네, 왜냐하면 투표한 게 있으니까. 네, 김태우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혹시 나와서 그렇게 졌다면 예. 참패겠지만 본인이 대법원까지 나왔는데 유죄가 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하는 바람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 사실 민주당은 대승은 맞습니다만 예. 역시 서울 수도권이 이 양 진영이 네.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고 대리전 양상이었잖아요. 윤명대첩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대리전이었었는데 역시 지난 대선 때도 0.73%포인트 24만 7천여 표 차이로 등락이 갈린 것처럼 이번에도 사실은 17.15만 보면 대승 압승이지만 네. 그러나 상대 후보가 무려 40포인트 가까이 얻었다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그냥 낙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이재명 네. 대표께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라고 하셨고 원내대표부터 해서 굉장히 겸손한 모드로 가는 거는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보고 예. 사실 이것은 3자 패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5월 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8월 달에 석 달 만에 살려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있겠지만 네. 그 한 축이 적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은 어쨌든 차원은 다른 것인데 네. 그 용산 대통령실의 오더를 받아서 다른 후보를 내겠다고 끽소리 못한 점. 예. 그다음에 본인이 그분도 공직자 생활을 꽤 오래 하셨는데 나오고 싶어도 조금 개면적잖아요. 네. 저 대통령의 사면의 뜻도 고맙고 국힘에서 저를 후보로 지정해 준 것도 고맙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라 다른 후보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했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3자 패배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까지 안 왔을 텐데.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텐데 어쨌든 김행 전 대변인이 이렇게 자진 사퇴 모양을 한 것보다는 미리 좀 자진 사퇴를 하면 오히려 선거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해봅니다. 생각까지 해보죠. 얘기하는 사이에 배종찬 어휴, 소장님이 금방 오셨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늘이 막힙니다. 더 교통사정이 안 좋았던 너무 거죠. 막힙니다. 그래서 저 빨리 오려고 택시를 탔는데 더 막혀서 더 막히죠. 널리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숨이 차시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쭤볼게요. 그럼요. 네. 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 이런 결과 나온 거 그리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보궐선거인데도 48.7%.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전 투표율이 이제 22.64%인데 저는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낙선자가 얻은 득표가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하고 비슷하고요. 예. 진경원 당선자가 받은 득표율이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였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 의미가 통했다는 거. 그렇죠. 평가 심판의 의미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다, 투영이 됐다. 왜냐하면 이건 진경원 후보자와 김태우 후보자의 대결이 아니에요. 이건 네. 결국 대선 연장전인데
지난번 지방선거는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지방선거는 서울에서 압승을 할 정도로 네.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이제 6개월 흐르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통령 임기가 그대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네. 민심입니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Y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그 사랑은 변하는 거야 있었는데 네. 민심은 민심은 변하는 거야. 그것도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였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또 국힘의 일부 분들이 민주당의 텃밭이다. 굉장히 험지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평가 자체가 잘못됐어요. 네. 그 KT로 유명한 김성태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하신 분. 살살 내가 출마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저 동굴 목소리요. 네. 삼선한부십니다. 강서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도 바로 이 참패 대패의 주인공인 김태우 구청장을 압승으로 구청장 뽑아준 게 또 강서구민의 민심입니다. 예. 그래서 양 정당 또 군소정당들 포함해서 하루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표심이다. 예. 그래서 본인들도 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예전보다 굉장히 패턴이 빨라졌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투표 예측을 이거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쪽집게 도사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지난 2020년 총선의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이 3개 지역구입니다. 강서구. 네. 그걸 그냥 계산한 겁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차이를 평균 내봤더니 17.87%가 나와서 자기도 네. 18%포인트 차이로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 데이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민심은 여론조사로 확인하고 전광판은 봐야 됩니다. 전광판은 민심의 전광판, 다른 전광판은 모르겠습니다. 민심의 전광판은 봐야 됩니다. 그럼 여당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앞으로 뭐 쇄신이나 개혁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39%가 넘었기 때문에 대패는 대패인데 참패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즉시 어젯밤 11시가 넘었을 때 나왔거나 네. 국힘 혹은 특히 김기현 당대표 입장이 나와서 본인의 잘못이고 부족함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하면서 뭐 사퇴라는 표현 안 쓰더라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안 물러나실 것 같은 말씀으로 분골쇄신하겠다. 이제 총선 전략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표시 안 나게. 사실 이 정도 17%가 넘었다는 것은 두 자릿수 차이 중에서도 15%가 넘었기 때문에 후반으로 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 반응 없이 일종의 무풀 삼아서 가겠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너무 이렇게 쉽게 보시는 것 아닌가. 오히려 민주당이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입장이고요. 예. 또 민주당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겸손 모드로 지금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략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잘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본인이 조금 물러나겠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국힘의 지지자나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 책임 있는 반응이 아닌가 싶은 게 저의 분석입니다. 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세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가장 예. 중요하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네. 그건 이제 정책 경쟁력입니다. 여당이 적어도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한 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냐고.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국민의힘이 또 떠들썩했었습니까? 시끌벅적했잖아요. 네. 친윤, 비윤 또 지금 안철수 의원은 또 이준석 다시 징계해야 된다. 이준석 전 이렇게 대표를 얘기했어요. 제명해야 된다. 네. 자빠 XX. 제가 이걸 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방송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는 표현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뭐 여당이 국민의힘이 정책을 만들고 또 친윤, 비윤 화해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말하죠? 누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말 그대로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간지를 방문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 거 정말 이게 왜 공천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대통령께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할까요? 당 대표가 할까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할까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제일 책임의 출발이자 끝이라고 봐야죠. 그러게요.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근데 뭐 이제 이건 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금 진교훈 당선자가 얻은 득표율이랑. 득표가 대통령의
부정평가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다음에 이 김태우 낙선자가 후보자가 얻어낸 이 득표율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하고 대동소이해요.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투영이 된 선거 결과라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지지율은 아직까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반영되지는 않아 반영 안 있는 됐습니다. 건데 네.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면 지지율 추이에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왜냐하면 중도층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강서구청장 선거로 연결됐던 것 중에 이른바 홍김김 현상이거든요. 홍은 뭐냐면 홍범도. 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철거 이전 논란에 대해서 왜 그래? 시지청 내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시지청 내에서도 왜 그래? 그랬는데 네. 뭐 경상도에서는 그러노 이랬겠죠. 그런데 이제 또 김행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의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결백하다 그걸 다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송전으로 가서 이제 밝히겠다는 의미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이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장이 또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율이 높고 본투표율도 높은데 격차가 17.15% 나는 것에 영향을 줬다면 네. 그것도 일종의 투표소로 가게 만든 분노 현상으로 연결됐던 거죠. 예.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김태우 후보자가 그러면은 대법원에 선고 났는데 왜 나와 하는 것이 연결되는 바로 이런 홍김김 현상이 이 영향을 줬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른 이 여론의 동향도 다음 대통령 조사 이제 발표되는 거에는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늘 노정열 방송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대통령 지지율 앞으로 추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대통령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김기현 당대표께서 그 패배 일성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국힘 지지자들도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잘못을 먼저 제가 부족합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듣기로는 못 들었습니다. 그저 그냥 일종의 덮고 그냥 분골쇄신하겠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네. 그리고 자기가 마치 내년 총선까지 치를 것처럼 그렇게 신호를 주셨는데 그런 신호가 있는 한 플러스 요인이 되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네.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은 있을 것입니다만 예. 제가 아까 40% 가까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뭐 다음 주에 저희가 방송할 때 나오겠지만 네. 대통령께서 바뀌었다면 김행 지명자를 사실 지명 철회를 먼저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죠. 네. 이 대패 후라도 네. 오늘 오전에라도. 근데 결국에는 자진 사퇴 형식을 띄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용산에서 압력이 있었겠죠. 네. 본인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자꾸 이런 신호에 대해서 아까 뭐 전광판을 안 보신다 그러셨는데 마이웨이를 할 때가 있고 마이웨이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금 3분의 2 지점으로 들어가는 지점이고요. 예. 또 안타깝게도 이번 달 말께는 바로 그 이태원 참사의 1주년이 있습니다. 있죠. 좋은 호재가 없어요. 또 중동 전도 그렇고 이런 그 형국에서 조금 국민에게 겸손하고 자기의 노선을 살짝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양보하는 겁니다. 야당한테는 안 줘도 되지만 국민한테는 좀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배 소장님은 이 부분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화롭게 좀 잘 운신을 하시려면 네. 이런 쓴소리가 아니라 사실 단소리입니다. 네. 이거는 되게 달콤한 설탕과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되는 저 보약을 그렇죠. 저희가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건 뭐 CPBC 우리 방송은 민심은 와에는 보약이죠. 네. 이건 뭐 대통령 정말 보약을 챙겨 드시길 드시기 바라면서. 바랍니다. 복합 비타민제. 그러니까 지지율을 올려서 대통령이 손해 볼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방송에서 분석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나라도 좋고 요즘 얼마나 뭐 어렵습니까? 국제 정세도 그렇고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생을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이게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수도권 같아요. 위기론이 확인된 셈인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총선 진두지휘를 김기현 대표에게 맡기는 쉽지 않다. 본인의 또 울산 선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대책 위원장 형태로 누군가가 올 텐데 그것이 원희룡이나 원희룡 장관이 권영세 의원이 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그렇게 해도 별 달라질 게 있나요? 그렇게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면은 전혀 예상하기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네. 하지만 중도층까지 무당층까지 MZ 세대까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누군가가
좀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담을 하는 네.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든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야 됩니다. 올리지 네. 않고는 어떤 재간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할 수 있는 그건 뭐 검사 출신 총선 희망자들을 출마를 시키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네. MZ세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걸 대통령이 위기감에 따라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네. 그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이미 김행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실기했다고 보고요. 또 선거가 있는 그 오전에 어제 오전에 신원식 국방장관하고 문체부의 유인촌 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장을 줬죠. 사실 마이웨이를 한 것이고요. 저는 지금 1년 6개월 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5년 임기면 3분의 1, 3분의 1씩 나눴을 때 네. 2년씩 가도 나머지 1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통 개각을 할 때 3분의 1씩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한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부총리 자리까지 정부조직법에서 언급한 분이 바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세요. 또 가장 중요한 경제 넘버 2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네. 근데 국제무역수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경제팀을 1년 반 하면 많이 한 겁니다, 사실. 네. 저는 차제에 추경호 장관하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물갈이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경제 쇄신 신호를 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데 영빈관 안 쓴다고 했다가 어쨌든 써보니까 좋으니까 청와대 건 못 쓰고 새로 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이 경제 위기 가운데 900억 이상이 일단은 쓰일 것 같고 네. 또 본인도 뭐 예비비까지 합치니까 570억 가까이 해외 승반비를 쓴다는 게 과연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게 질문도 곱게 드리려고 보일까 했어요. 싶습니다. 저는 이거는 과감하게 예비비로 올릴 것이 아니라 네. 뭐 절반 이상이라도 삭감을 해서 본인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뭐 말로 아무리 잘한다 그래서 인적 쇄신과 재정 쇄신을 하지 않으면 네. 내년 총선까지도 굉장히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아니 나라 그러니까- 살림이 어렵다는데 해외 순방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예비비를 또 신청을 했더라고요. 뭐 이제 그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지율이 높으면은 해외 순방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도 별로 제기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자꾸 지지율을 말씀드리는 게 지지율이 높았으면은 첫 번째 해외 순방 많이 나간다고 타박도 없겠죠. 두 번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또 이겼겠죠. 네. 그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안 당하겠죠. 지지율이 높으면 그런 겁니다. 네. 지지율이 높으면은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당하는데 우선 이제 한 가지 정정하면 앞서 이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심은 자꾸 변합니다. 노 방송인의 지적대로 그것을 이제 반면 교사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바뀐다면 네. 또 6개월 뒤로 오게 되는 이제 총선에서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2020년 총선의 결과와 이번에 또 대선의 지방선거의 결과와 또 완전히 또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민심은 또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민심의 와이가 그토록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인사가 중요하고 한데 지난번에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인사가 파격적이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네. 장미란 차관 임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여론이 생길 정도인데 호평이 이번에도 있었죠. 유인천 장관이 국정감사에 등장하면서 바로 옆에 이제 장미란 차관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원식 장관과 사퇴를 한 이 김행 장관 후보자에 비하면 오히려 유인촌은 괜찮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오히려 평가가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거 잘 반영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문화예술계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참 제가 더 곱씹어서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 정말 연기인지 아니면 유인천 장관이 진심인지는 몰라도 그런 태도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의문들을 또 의심을 또 바꿔놓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삐약이 신유빈 선수 너무 네. 잘해요. 그렇죠. 너무 대단해요. 근데 정말 신유빈 같은 인사가 없을까? 그러니까 신유빈을 장관으로 임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좀 파격적인 국민들의 감동을 자아낼 수 있는
인사를 네. 3명 할 때 1명만 그렇게 해도 그게 파격적이거든요. 네. 10명을 할 때 2명만 그렇게 해도 파격적이거든요. 인사 검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또 한동훈 장관이 뭐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다 비슷한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는 뭐 기계적인 수준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표현도 사실 법무부 장관이 정무직이긴 합니다만 또 법무부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기계적이 많지 균형과 중립을 취해야 되는 것으로 저 아까 뭐 여러 카드인데 이렇게 된 바에야 저는 진검승부로 진도할 사람 없다 그러는데 한동훈 장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도 지금 50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만으로 51세인데 자꾸 이렇게 정책반을 국회에서 할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한번 인생을 거시죠. 뭐 안 돼도 변호사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가장 투영하는 분은 한동훈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됐습니다. 네. 정면 승부하시죠. 그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한번 쿨하게 다시 한번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네. 이렇게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김기현 호일 바에야 네. 한동훈 법무장관 이제 본인의 성향도 알고 본인의 입장도 다 됐습니다. 나오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국힘과 대통령실에 또 대통령에게 띄우는 저의 조언이자 충고인데 이 일본 변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사람들의 내리 속에 시간이 갈수록 정말 식품 안전에 대한 해양 주권에 관한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야당 쪽에서는 또 한일전이다고 또 이슈를 제기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만 IMF 이후에 처음으로 OECD와 IMF에서 한일 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했는데 이번에 졌습니다. 지금. 네,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뼈 아픈 부분입니다. 아픈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경제팀 추경호 장관이 필요하다면 바꾸셔야 되고 네. 일본에 대한 입장도 사실은 친일 반일을 떠나서 분명하게 민족 자주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원칙대로 이렇게 예. 1000명을 나가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하실 겁니다. 예. 네, 제가 단소리를 했습니다. 단소리. 제가 뭐 짧게만 한마디 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뭐 방송 시간이 뭐 우리가 넉넉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잘 나갈 때 제가 뭐 민주당 인사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나갈 때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 두 개를 내다버리고 네. 두 개의 손을 가져라. 공손과 겸손. 네. 저는 이게 참 정치에서 중요한데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언제든 말씀이겠죠.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민주당이 지지율도 높고 하지만 제발 보수 정당이랑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박근혜 정권하고 비교하지 마라.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당, 그런 정당이 없으면 이상적인 정당을 만들어서라도 그 경쟁을 비교를 해라. 네. 근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권과의 비교, 또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저는 그렇게 해서는 미래는 없다. 네.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는 정부가 될까? 어떻게 하면 최고의 경쟁력을 전 세계, 예. 글로벌, 우주 그런 정당이 될까? 그렇게 할 때 저는 미래와 빛이 있는 것이지. 뭔가 자꾸만 내로남불식의 비교를 하면은 그거는 비교로서의 가치와 수준 자체가 자꾸 위축되고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떻게 환골탈퇴하느냐가 국민의힘에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봐야 되겠죠. 네, 두 분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가 아니라 단소리 단소리를 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민심은 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